안녕하십니까. 네. 접수들 잘 하셨어요? 네. 첫날 하느라 고생하셨죠? 네. 네. 올해 유달리 접수할 때 고생들 하셨어요. 네. 접수도 했고 이제 공부만 하늘만 남았죠. 공부만 하시면 돼. 유치권 할 차례입니다. 문제집은 215페이지고요. 요약집은 111페이지인데 지난주에까지 이제 용익물권을 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 문제씩 나오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나오는 지문 위주로만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담보물권은 아주 중요하죠. 유치권, 저당권. 4문제 내지 5문제 나오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죠. 이 채권을 빌려준 돈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물상보증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제공한 물건을 나중에 환가를 해서 경매해서 자신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이런 물건을 담보물건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보물건하고 채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담보물건은 목적이 요거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요거를 담보물건의 통유성 이렇게 부릅니다. 4가지가 있죠.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소멸. 다만 예외가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수반상,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건도 이전되는 성질. 불감성, 채권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불가분성이죠. 물상대위,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예컨대 공용징수, 강제 수용을 말하죠. 보상금이 나오죠.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이걸 물상대위 이렇게 부르죠.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물상대위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통일성 4개 확인하신 다음에 유치권 보면 되죠. 뜻, 갑소유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 의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래서 건물을 유치해.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의리, 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를 주치를 했는데 얘가 비용을 안 돌려줘. 그래서 건물, 목적물을 유치, 이런 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자, 밑에 가면 유치권의 특징이 있죠. 112페이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즉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법정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인데 포기 특약할 수 있다. 포기 특약 유효. 오른쪽 점유는 유치물을 점유하는 건 유치권 성립 요건, 엔드 존속 요건. 따라서 점유를 항시하는 유치권 소멸. 그리고 4가지가 없죠.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대위 없고 추구표 없고 물권적 채권 없고 이렇게 돼요. 아직도 추구표가 뭐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몰라도 돼요. 그냥 추구표 없다, 물권적 채권 없다 그러면 돼요. 추구표가 뭐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자, 중요한 게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첫 번째, 타인 물건일 것. 이때 타인은 제3자여도 상관없다. 판례 하나 기억해야 되죠. 수급인, 건축업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 유치한다 그랬죠. 근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 그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치듯. 그러니까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제일 중요한 게 결련관계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 되죠. 그 결련성이죠. 그러니까 결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결련성의 뜻, 암기,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 또 하나, 이거 이해하지 마시고 채권과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요게 결련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확인하고 결련성이 없는 거 외워야 되죠. 자, 거기 결련관계가 존재할 것에 인정의 기억, 니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기억의 두 번째 절, 특히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없는 거 봅니다. 부정. 자,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계약명의이탁이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 이거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외. 요 채무가 공사대금 채무나 비용상환 채무,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요 자체가 결렬성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결렬성 인정된다. 단순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은 결렬성 인정 안 돼요. 유치권 안 돼. 그런데 결렬성이 인정되는, 즉 원채무가 결렬성이 인정된다면 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결렬성 인정된다. 관련 판례 1번. 2번.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긴 경우, 요걸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 이렇게 불러요.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것을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 그래요.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러나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2번. 세 번째,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 하지만 딱 한 놈한테는 주장을 못해.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 그 목적물의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고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 등기가 되면 목적물이 압류가 돼. 그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판례 1번, 2번,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요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중에 필요비와 유익비, 그 중에 유익비,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익비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죠. 첫째, 적법 점유해야 되죠. 두 번째, 적법 점유가 추정되니까 유치권자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즉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그 밑에 반가로 2번, 점유할 권원을 상실했다. 즉 임차권이 소멸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한다. 그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다.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가로 1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직접 점유하게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때도 유치권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거기 반가로 1번. 반가로 3번은 불가분성이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 잔액을 비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당사자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죠. 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데, 그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거 일단 하나, 원상회복 특약.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목적물을 안중에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이고, 따라서 유치권도 포기했다. 이렇게 되죠. 유효하다. 이렇게. 유치권의 효력 중에 첫 번째가 유치권이 있죠. 물권으로서 3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심지어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까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한 놈만 빼고 압류 후 유치권 성립. 이때는 매수인에게 주장 못한다. 이거 하나 빼고. 그 경락인에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4번,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상대방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첫째,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해야 법원은 고려한다. 법원이 유치권을 인용하게 되면 원고 패소가 아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3, 4, 5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오른쪽에 경매권이 있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러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것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란 말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환가를 위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하는 걸 말합니다. 4가지 요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감정인 평가를 걸치고 법원에 청구할 것,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법상 별제권이라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담보물권자만 별도로 우선해서 변제해주는 권리를 별제권이라 합니다. 유치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인정이 되지요. 2번의 두 번째 줄. 과실수치. 유치권자는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대여했다, 차임이 나온다, 차임이 과실이다. 이걸 수취해서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있다. 단 과실을 수취해서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유치물 사용권에 보면 3번. 자, 채무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해.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큼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첫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 승낙 없이 했으니까 과실 수치 못해. 따라서 그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두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가 있을까? 2가지.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 임차인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기존대로 사용하는 것. 2가지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판례가 얘기하는 그거는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의무 2개.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목적물을 보관하라.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함부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형성권이다. 두 번째,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다. 소멸 청구해야 소멸한다.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두 번째 것,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채권 소멸. 두 번째, 채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세 번째,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다. 을이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는 한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 조문이 하나 있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유치권 특이의 소멸 사유 3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두 번째,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자, 요거. 첫째, 그 상당한 담보란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 담보가 아니라 채권액에 상당한 걸 의미한다. 두 번째, 물적 담보, 즉 물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 보증인을 데려와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이것도 포함된다. 세 번째, 상당한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승낙을 가름하는 판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상당한 담보 제공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상당한 담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다. 플러스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가 따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단 점유 침탈에 의한 점유 상실의 경우에는 유치물 반환 청구 안 되고 물권적 청구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두 번째,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한다.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한다. 그 정도. 이게 다야. 이게 유치권 다야. 지상권의 양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만 해도 그냥 2분의 1. 유치권 이게 다야. 근데 2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아우 개 짜증나죠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자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준 게 있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 자 보증금은 유치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시항변권이에요. 동시항변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동시행관계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비용. 이거는 동시항변권이 아니라 뭐가 인정돼요? 유치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목적물이 경매되거나 소유자가 어쨌든 바뀌었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액이 이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채권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동시항변권이나 유치권 똑같이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비슷하지만 항변권은 채권, 유치권은 물권. 그래서 이거는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채무이행 거절, 반환 의무. 이거는 타인 물건 반환 거절. 내용이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어. 이건 안 돼. 요런 차이가. 요거는 채무가 대가성이 있어야 돼. 요거는 물건과 채권이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죠? 다 들었던 거죠? 따로따로 비교하니까 헷갈리지? 예, 헷갈려요. 비교 문제가 아주 개짜증나는 거예요. 공통점.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건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둘 다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한다. 그걸 법원이 인정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리고 둘 다 공평원칙상 인정되는 제도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가 병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요. 공사대금 건물 신축 계약은요.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완공된 물건 인도 의무가 동시행 관계예요. 결과적으로 갑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의무하고요. 을이 완공된 건물을 갑에게 인도하는 의무는 동시행 관계야. 그러면 동시항변권 인정되죠? 그 다음에 이 공사대금 물건 자체로부터 생겼죠? 유치권도 인정되죠. 그래서 동시항변권과 유치권이 병존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가지고 풀면 돼요. 1번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 동시항변권은 계약상 권능. 뭐 2번 틀렸죠. 유치권과 항변권은 둘 다 대가관계 있어야 된다. 아니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 을이 물건 반환 의무, 이게 대가. 이게 대가. 하지만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유권이 동시항변권은 양채무가 대가관계.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그죠? 2번 틀렸죠. 3번 유치권은 물건 인도 거절이고요. 항변권은 채무이행 거절인데 이 채무는 제한이 없죠. 매수인 돈 못 줘. 매도인 소유권 못 넘겨줘. 도급인 공사대금 못 줘. 수급인 건물 인도 못해. 등등등 제한이 없다. 임대인 보증금 못 줘. 임차인 물건 반환 못해. 채무자 돈 못 갚아 영수증 줄 때까지. 채권자 돈 줄 때까지 영수증 못 줘. 등등등. 거절할 수 있는 채무에는 제한이 없다. 이 3번. 4번 둘 다 상환급부 판결한다. 5번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소멸시킬 수 있지만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2번에 보증금 나왔죠? 유치권 안 되죠? 결렬성 없죠? 결성이 없다를 뭐래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어떤 뜻이죠? 결렬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유치권 없다 이런 뜻이죠.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유치권은 유부한 걸로. 아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점유를 회복해야. 소송 제기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을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2번 틀렸죠. 3번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4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5번 과실 수취하여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고 3번에 1번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압류 등기 채무자의 점유인으로 유치권을 취득했다. 가압류 등기 그럼 그 나중에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고 경매가 됐다.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지요. 아까 안 되는 게 딱 하나야.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한 그 다음 빨간 거 어디 갔어? 압류 후 유치권 성립. 이때만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해요. 가압류 돼요. 가압류 유치권 돼요. 유치권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대법원은요. 공매 신청에 한 압류 공매가 시작이 되면 압류가 돼요. 그 후에 유치권 성립해서 대항할 수 있다. 딱 요것만 안 된다. 2번에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 취득. 이때만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니까. 4번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어요.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죠. 남은 채권에게 상한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유치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불가분성. 5번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했다. 그 과실 금전이 아닌 과실 수취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이렉트로 수취하는 게 금전은 차임 같은 거는 바로 변제 충당하면 되지만 물건을 과실로 수취했다. 그럴 때는 그 경매에서 돈으로 환가해서 채권 변제 충당해야 됩니다. 5번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질문입니다. 4번에 1번 권리금 보이죠? 유치권 안 되겠지요. 2번 유치권 행사나 채권 소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3번 첫 번째 쪽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두 번째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이게 다 결렬성이라고 그랬죠. 4번 다세대 나오면 뻔하지요.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에 1번 물건이 경매됐다.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즉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변제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변제 청구 못한다. 건물에 가서 유치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불법 점유. 무슨 뜻이에요? 건물의 존재하고 그 점유가 불법이래. 무슨 뜻이에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고요. 이 건물의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건물 자체가. 그럼 철거돼야 되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유치권 주장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병은 갑에게 유치권 주장 못한다. 2번 3번 본 거고요. 채권 소멸은 진행한다라고 해야죠. 4번은 존속 중 지출한 비용이죠. 적법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5번 점유 전에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했어. 그래도 유치권 인정되지요. 6번에 1번 불법 점유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번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그랬고요. 3번 권리금이죠. 유치권 안 되죠. 이게 답이고요. 4번 우선 변제효가 없지요. 단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 변제가 아니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 즉 환가를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해서 그 주택을 유치하는 자가 그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택에 거주 사용을 해. 할 수 있죠. 단 승낙 없이 했으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되죠. 반환하라. 5번 틀렸죠. 그런 거 3번. 7번에 1번 합의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X 법정담보물권이다. 당사자 합의로 약정으로는 유치권 절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 권리들은요, 두 가지잖아요. 법률행위, 즉 하부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잖아요. 그죠? 유치권만은 하부이로는 취득이 안 됩니다. 법정담보물권입니다. 틀렸고요.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해서 즉 점유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3번은요. 건물을 신축한 사람, 건축업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뭘 유치하게 되죠? 네? 건물을 유치하겠지. 그러니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착물. 이건 유치할 수가 없죠, 당연히. 3번 X. 4번 키워드 계약명의 신탁. 뭐 이러면 유치권 안 돼. 5번 물상대기 안 돼. 우물추물 없어. 그랬죠. 8번 1번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죠. 뒷부분이 틀렸고요. 2번 쭉 읽다 보니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그랬어요. 3번은 두 번째 줄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이라고 돼요. 그렇죠? 그럼 매수인에게는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과실유치권. 5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이 원칙이고요. 9번 1번 갑이 병소유 자동차를 을에게 수리시켰어요. 병소유 자동차인데 뭐 갑이 빌려 타다가 고장났겠지. 을에게 수리를 맡겨서 수리비 채무자는 갑이야. 소유자는 병이야. 그래도 유치할 수 있다. 타인은 꼭 채무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제3자 물건도 유치할 수 있지요. 1번. 2번 또 틀렸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 유치권 안 돼. 3번 유치권 포기타격은 유효해. 건물 시축공사 하수구빈이 얘가 다른 하수구빈을 통해서 점유하게 했어. 유치권 인정되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로 말합니다. 유치권 성립을 충족시킬 수 있다. 5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고요. 대표적인 주택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주택을 유치하면서 엔드 거주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자, 10번에 1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누가 그래? 유치권 소멸 청구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둥이 터져라 얘기했구만. 영혼 없는 대답은 금지. 왜 영혼 없지? 생각하고 대답해. 상당한 담보 제공 플러스 유치권 소멸 청구. 그래야 유치권 소멸하죠. 담보 제공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2번 간접 점유만으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제3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렇게 되죠. 3번 권리금은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요. 4번 점유 이전 취득한 채권.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했다 이런 뜻이죠. 유치권 인정되죠. 5번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11번에 1번은 유치권의 뜻이고요. 2번은 간이변제 충당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 직접 변제 충당한다가 아니라 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간혹 가다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질문입니다. 그것도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될 것이고요. 3번 의무 위반하면은 유치권 소멸 청구. 4번 점유 상실로 유치권 소멸. 5번 틀렸지요.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12번에 1번은 유치권자 의무 2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라. 승낙 없이는 보존 필요 범위를 넘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2번 의무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번 역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그랬죠. 4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다. 승낙 없이 사용했죠. 부당이득 반환해라. 차임상당액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죠. 5번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이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결련성 인정된다. 유치권 성립한다. 13번에 1번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간접 불문. 다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유치권 안 돼. 2번 또 나왔어요. 계약명의 신탁. 그러면
두 번째 줄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결렬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3번은 채무자 소유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점유를 했어. 점유를 먼저 했어.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이 생겼어. 이때 유치권 성립하죠. 결국 압류 후 유치권 성립한 거죠. 압류 후. 그죠? 점유만 했건 유치권 안 되지. 채권이 생겨야 되잖아. 압류 전 점유했지만 압류 후 채권이 생겼으니까 이때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결국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죠. 다시 한번 4번은 승낙 없이 했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5번 채무불이행인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유치권 안 되죠. 다만 이 손해배상은 원채무의 연장. 그래서 원채무가 결렬성이 있어. 그럼 그 손해배상도 결렬성이 있어. 이런 뜻이죠. 그죠?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되지만 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채무의 연장이니까 원채무가 결렬성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도 결렬성이 인정된다. 된다. 5번이죠. 결렬성이 있다. 그 다음이 또 거지 같죠. 유치권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이렇게도 또 표현해요. 대법원에 유치권의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판례 문구에 아니 거지 같아야지. 14번에 1번 승낙 없이 보존 필요 사용할 수 있죠. 2번 유치물을 자체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일방적으로 담보로 제공 안 되죠.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제공했을 때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 제공도 아니고요. 제공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요. 3번 틀렸고요. 4번 과실수치. 5번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 유치. 그 원칙. 틀린 거 3번. 15번 사례 형태. 갑의 자신의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어. 그리고 을은 노트북 수리를 병한테 맡겼어. 임대, 수리비 채무자는 을. 그 다음에 을은 수리비 못 받으면 노트북 유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수리비를 줬어. 노트북을 돌려받았어. 갑에게 수리비 비용 못 돌려받으면 얘도 유치할 수 있죠. 그죠? 수리업자 수리비 못 받으면 유치. 수리비를 주고 돌려받았는데 갑이 비용을 안 돌려. 이 수리비가 뭐예요? 필요비. 그죠? 결국 병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나중에 을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잖아. 1. 병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리대금 채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맞죠?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뭐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뜻이죠. 2번 을병이 유치권 배제 특약했다. 특약은 유효하다. 3번 병은 갑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병이 을에게 노트북을 반환했다. 무슨 뜻이죠? 유치권 포기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5번 갑을사의 수리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했다. 을이. 이 을이 부담하기로 한 건 을의 유치권과 병의 유치권 중 뭘 포기한 거예요? 을 자신의 유치권을 포기한 거죠.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그 임차인의 유치권을 포기한 거죠. 얘가 유치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병은 유치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병은 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수리비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갑을 사이에 을이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이고요. 병이 포기하는 특약은 아니란 말이죠. 얘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16번에 건축을 파는 갑. 을로부터 리모델링 의뢰받고 공사 완료했는데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을. 유치권이죠. 을의 채권자 병이 경매를 법원에 신청해서 정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1. 가에서 갑이 을의 승낙이 있으면 임대하고 차임을 받아서 채권 충당할 수 있죠. 2. 그 주택에 또다시 비용을 지출해서 청구할 수 있죠. 3. 갑은 주택에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죠. 4. 정이 갑에게 인도 청구했을 때 당연히 갑은 경락인 전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5번 경락인 정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17번에 1번 점유 상실로 소멸한다. 다만 점유 무반환 정권에서 점유를 회복하면 부활한다. 이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 그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 승낙이 필요하다. 4. 물적 담보에 한한다. 아니다. 사람을 질질 끌고 와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인적 담보 보증인을 말합니다. 5. 설령거래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당연히 소멸한다. 그죠? 이 정도예요. 유치권 문제가. 맨 나오는 게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저당권은요, 담보대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갑소유 101호,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의 뜻.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그러죠. 나중에 그 목적물 경매대가로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의의 세 번째 줄 점유 이전이 없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반가로의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반가로 3번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게 저당권의 특징이 되겠죠. 이 특징 간단히 이렇게 확인. 두 번째 저당권을 어떻게 취득해요? 99%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가 두 개가 필요하죠. 돈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등기까지 해야 되죠. 이때 당사자, 소비대차 당사자, 채무자, 채권자, 설정계약의 당사자, 설정자, 저당권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누가 있죠? 물상, 보증인. 반면에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 이 원칙. 따라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 무효. 단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뭐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의 합의. 엔드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합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한 장 뒤에 있죠. 반가라변 설정계획의 당사자 박스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확인하시죠. 객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원칙 금전 채권, 단 금전 채권 아니어도 돼. 장래 채권 돼. 채권 일부 대 여러 개 돼.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 돼. 마지막. 채권자 여럿을 묶을 수도 있어. 갑에게 을병정이 돈을 빌려줬어. 갑이 제공한 담보에다가 각각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저당권은 하나만 설정하고 각 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다. 자신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저당권의 효력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뭐냐고 360조에 5개. 일단 외워야 돼. 원본, 이자, 약정이자 말합니다.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5개. 박스처럼 꼭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5개. 자, 이자, 약정이자 말하고 무제한 담보 된다. 위약금 특약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 한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 분해한다. 여기서 이 1년의 의미, 저당권자가 제3자 후순위 권리자를 말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1년분이다라는 제한일 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1년의 의미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가 있죠. 358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임의 규정이구나.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자를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유효하구나. 59조 과실에는 안 미치는구나. 단 목적물 압류 후에는 미치는구나. 조문이 밑줄 그어져 있죠. 부합물, 목적물의 일부를 말하죠. 주유소 지하에 매립된 유류 저장탱 같은 거. 1번 저당권 설정 전 부합물 후 부합물 따지지 않는다. 3번 토지 위의 건물,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일단 미분리 과실, 미채굴 광물,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 아니다.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 종물, 종된 권리를 확정하자.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땅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을 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혜택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과실은 압류 후 미치고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고 2번 요거 일괄금액권 뒤에서 볼 거고요. 한 장 넘깁니다. 동그라미 1번 부합과 관련해서 건물이 증축이 됐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 당연히 이 저당권 혜택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증축 부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설령 이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고 3번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상대위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땅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여기서 공용징수는 강제수용만을 말합니다. 협의 수용 아닙니다. 강제수용만. 그래서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을은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물상대위죠. 단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해라 지급되기 전에.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보상금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을보다 더 빠른 놈이 먼저 잽싸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받아서 제3자에게 그 보상금 채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쫓아가서 추급,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 받을 수 있다. 갑이 대토를 받았고 이게 경매가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법원으로 달려가서 배당을 요구해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다 쫓아가가지고 그제서야 부당이득 받았다 이런 청구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그 동그라미 1, 2, 3 쪼로로 나와 있죠. 동그라미 4, 좀 전에 물상대위는 강제수용보상금에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협의 취득보상금은 매매대금에 불과하니까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혜택 중에 이제 우선변제 효력과 관련해서는 2번, 동그라미 1번 전세권과의 관계만 조심하자.
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돼 있다.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 기준 걸리니까 전세권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제 요 놈이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죠. 그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반면에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366조 법정사고는 뭐 지난번에 지상권에서 했죠. 딱 기본 요건만 딱 머릿속에 넣어요.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저당권이 설정. 저당권이 실행.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게 361조 법정사건이죠? 꼭 기억해야 될 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 이게 아주 핵심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건물이 설령 타인에게 양도되고 땅이 경매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고, 이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 신축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고, 다만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신축, 이때는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없는 땅에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 지으면 안 되고, 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또 되고,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 무허가도 되고 미등기도 되고 법정사건이 인정된다. 기본적인 것들이.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일괄경매권이죠. 122조. 법정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야. 다만 요건이 엄격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건물 없는 아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건물 철거를 막아보자. 토지저당권자는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이걸 토지저당권자 일괄경매권 이렇게 부르죠. 요건.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건물이 지어질 것. 두 번째, 이 건물이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이게 법이에요. 이게 365조예요. 근데 판례가 하나를 더 추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물권, 저당권 따위를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이 갑소유가 됐어요. 나중에. 이때도 돼. 반면에 병이 지었고 병이 소유하고, 갑이 지었지만 병이 건물을 팔아먹었고, 이때는 일괄경매 안 돼. 이렇게 돼. 세 번째, 이 일괄경매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더라. 따라서 저당권자는 땅만 경매할 수 있고, 그 땅을 저당권자가 경락을 받아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토지만 경매해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민사집필법에서 금지하는 과잉경매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해 놓았다. 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하라. 마지막으로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딱 그렇게 일괄 경매권은 처절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표하고 밑에 반가로 1, 반가로 2까지. 저당권이 효력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아우, 이것도 겁나게 중요해요, 요새. 일괄경매권하고 제3취득자. 피담보 채권업의 목적물에 보면 세 가지가 아주 핵심 저당권이에요. 제3취득자.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있어. 그거를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세놈, 요놈. 요게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후순위 권리자. 이건 제3취득자가 아니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이렇게 되죠. 특히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그죠? 소멸한단 말이죠. 요런 애들 제3취득자라 한다.
나중에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면 소유권 상실, 지상권 상실, 전세권 상실. 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제3책자. 두 번째, 그놈 중에서 요놈.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해줘. 매수인이죠. 담보 책임도 인정된다. 저당 출훼손. 기억나세요? 안 나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은 출제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 네? 매매 가서 담보 책임에서도 또 나와요. 요 놈은 소유권 취득한 놈은. 그 외에 민법에서 보호하는 거, 요놈 경매인 될 수 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당연하고 원래 소유자는 경매인이 못 돼. 얘는 돼. 얘는 당연히 되고 자기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얘네 둘, 얘네 셋. 변제권이 있다. 갚을 의무는 없다. 갚을 권리가 있다. 그 중에 연체이자 1년분만 갚을 권리. 그 변제권. 구상권도 있다. 변제권도 있고 구상권도 있다. 이렇게. 자, 변제권과 관련해서 갑이 연체한 연체이자는 1년분만 변제할 권리. 변제기 후에 변제. 변제기 후라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얘네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네? 저당권자보다 먼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제3 취득자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놈 저당권보다 후순이죠. 따라서 경매가 되면 얘는 전세금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그 전세금을 얘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나중에 배당받아요? 아니, 그런 표정으로 자꾸 절 보지 마시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 후순이잖아요. 경매됐어. 얘는 갑에게 지급했던 전세금을 얘보다 먼저 받아, 나중에 받아? 나중에 받죠. 후순이야. 그런데 비용은 먼저 받는 거야. 비용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먼저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전세권자가 저당권보다 후순일 때 조심하셔야 돼. 전세금은 후순위,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예? 그렇게 제3칙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호 내용 363조, 364조, 365조가 있고요. 367조.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변제기 전에는 변제 못한다. 변제 범위 1년분만 변제하면 충분하다. 변제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당연히 이 비용은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죠. 자,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경락인의 청구에서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그런 거 없지요. 상환기간 허여도 인정해야 돼요. 왜? 법원이 배당해 주는 거예요. 뭔 상환기간 허여가 있어? 줘야지. 법원이 아유 직원들 월급을 못 줬으니까 이거 나중에 좀 안 될까? 이 됐냐 말이야. 안 되지. 국가가 돌려주는 건데. 상환기간 허여도 인정 안 된다. 유익비라는 건 99% 법원의 청구에서 상환기간 허여가 있어요. 안 되는 게 딱 하나 이거. 유익비 상환기간 허여 안 됩니다. 그 정도. 마지막이 다음 페이지 저당권 침해 구제가 나옵니다. 갑이 한 그루당 1억짜리 나무 5그루를 임목 등기했어. 을이 갑에게 3억을 빌려주고 5억 임목에다가 저당권 갖고 있었는데 2그루가 사라졌어. 이걸 뭐라 한다? 저당권 침해. 담보물의 가치 감소. 자, 첫째, 이게 벼락을 맞아서 사라졌어. 불강력적 침해. 갑이 몰래 뽑아서 팔아먹었어. 침해자의 고의과실한 침해. 따지지 않고 첫째,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물권이니까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 목적물 일부가 분리 반출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래 장소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상회복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의 일종이 됩니다. 어쨌든 반환 청구권은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다시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반환 청구는 안 돼. 또 하나가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요. 1번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2번 저당권 순위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합니다. 권행이 물권적 청구권에 쪼로로 나와 있지요. 관련 판례까지 동그라미 4번까지. 반가라 3번 침해자의 고실. 침해자가 누군지 따지지 않습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저당권자의 손해까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손해가 뭐냐? 세 그루가 사라졌어. 남아있는 두 그루 팔아봐야 3억을 회수를 못해.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게 손해. 침해자의 고의과실부로서 손해가 발생하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부터 이제 침해자를 조심하셔야 되죠. 설정자가 침해했다면 설정자는 둘 중에 하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가 누구? 설정자. 마지막에 오른쪽 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켰을 때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담보물 보충 청구하고요. 즉시 변제 청구는 침해자를 반드시 구별하자. 설정자가 침해했냐 채무자가 침해했냐. 제발 구별을 해줘. 제발. 플리즈. 그죠? 78일 남았나? 78일 남았나? 겁나게 빨리 가죠. 100일동 먹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네? 환장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 세 가지 권리 상호관계.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을 때는 즉시변제 청구 안 돼, 손해배상 청구 안 돼. 반면에 즉시변제를 청구했어? 담보물 보충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저당권 침해, 저당권 효력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지.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일괄경매권,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사건은 지상권과 결합해서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침해, 구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저당권의 효력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초분 및 소멸하고 특수저당권 남았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가 체크하고 문제